자, 비상독서와 작문 이번엔 2단원을 볼 거거든요. 그럼 2단원을 살짝 보면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읽기, 독서의 방법과 관련이 되는 거고 3. 내용 조직과 표현 고쳐쓰기는 작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기의 방법 중에서도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교과서 38페이지를 보면 자, 읽기 방법인데 그 읽기 방법이 무엇과?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잖아. 그치? 그럼 학습 목표 한번 봐볼게.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실적 읽기야. 그럼 사실적 읽기의 포인트는 뭐냐? 드러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읽기 방법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럼 추론적 읽기는 뭐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읽는다는 거야. 뭐 생략된 내용이라든지 생략된 글쓴이의 의도나 주제 같은 걸 추론하며 읽는 거. 근데 모든 읽기의 기본은 사실적 읽기니까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추론도 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구체적인 글을 보면서 그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넘기면 39페이지에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사실적 읽기란 글의 표면엔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적 읽기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인 거야. 이게 돼야, 그치?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판단, 평가하는 비판적 읽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거야. 그래서 요 파트가 나올 때 빠지지 않는 문제가 문단별로 가나다라 말을 주고 다음 가에서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따지는 문제.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할 텐데 이때 중심 내용은 뭐래? 그래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으로 단어, 문장, 문단 등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용과 관계를 살펴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내서 파악을 해보고요. 됐니? 그러면 문단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구조화됐는지를 살펴보면 글 전체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글의 구조, 뭐 논설문이라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을 때 본론 1은 어떤 내용, 본론 2는 어떤 내용, 뭐 설명문 처음, 중간, 끝 또 중간에 어떤 내용 이게 어떻게 파생되어 가고 그 구조 보는 거. 그 다음 내용 전개 방식은 정의, 그치? 예시, 열거 요런 것과 관련된 거지. 그치?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에 동그라미 치고 빠지지 않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 파악한 정보를 종합하고 재구성해서 글의 내용을 뭐 할 거야? 요약해 보는 거. 됐니? 자, 오른쪽 다시. 사실적 읽기란 뭐를 바탕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첫 번째, 중심 내용을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 문단별 글의 구조 확인하고요. 내용 전개 방식도 확인해 보고 내 말로 재구성해서 요약을 해보는 것도. 그럼 이 네 개가 뭐다?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었지. 그치?
이거 전개 방식 관련해서 몇 개만 한번 볼까? 정의 뭐지? 뜻을 밝혀주는 거. 예시는 뭐지? 맞아. 사례를 제시하는 거. 비교는 뭐지? 그치?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대조는 차이점으로 드러내는 거고. 인과는 좋아. 가 되는 거고. 분류와 구분. 그치? 종류별로 묶거나 나누는 거야. 그 다음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그치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 유추는 그치 유비추론이지. 그게 뭔데?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야.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열거는 뭐지? 비슷한 종류를 나열하는 것들. 오케이? 요런 방법들. 그래서 요런 방법 내용 전개 방식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오케이? 꼭 사실적 읽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것 좀 확인해서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읽는 게 무슨 읽기? 사실적 읽기가 되는 거고, 이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의 의미를 짐작하며 읽는 무슨 읽기? 추론적 읽기도 나아간다는 거지. 봐봐. 사실적 읽기가 그래 명시적, 표면적, 분명하게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거라면, 추론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필자, 글쓴이는요, 당연하거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해. 또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추론해서 읽어야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필자의 의도, 목적, 생략이다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글에 담긴 정보, 담화표지, 문맥과 같은 단서를 충분히 활용하고요. 자,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뭐냐? 이 담화, 글이라는 담화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접속 표현을 비워놓고 여기 들어갈 담화 표지를 연결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글의 배경과 목적,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에서 쓰인 것인지의 맥락을 분석하면서 추론합니다. 추론적 읽기는 필자의 의도나 목적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략하거든.
그래서 그 생략되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거야. 여러 단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쓰인 것인지를 맥락을 분석하면서 파악한다는 거지. 그럼 포인트는 사실적 읽긴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과 구조 이런 걸 파악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숨겨진 것까지 추론하면서 읽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는 얼굴, 음성, 그리고 문자라는 수필을 통해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연습을 해볼 거란 얘기야. 자, 먼저 수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수필은요, 문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글이겠지. 그치? 우리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엔 문학이 아니니까 그걸 비문학이라고 하잖아. 그치? 문학이고 수필의 특성을 보자면 체험적이야. 자신의 경험을 쓰니까. 그럼 이건 실제 있었던 사실이지. 소설인 허구성과 다르게. 그치? 그리고 회상적. 나 성찰로 바꿀게. 성찰적이고 거기에서 느낀 어떤 교훈도 있을 수 있고 고백적이고 글쓴이의 개성도 드러나는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이 수필이라는 갈래는 특징이 뭐냐? 정해진 형식이 없어. 그래서 무형식의 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얘의 특징은 비전문적인 글이야. 그럼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건 뭐지?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우리 수필을 1인칭의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왜? 수필에 나오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니까. 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신변, 잡기적이다. 요런 특성들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개인의 가벼운 경험을 다루는 걸 뭐 경수필, 그치? 어떤 칼럼처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걸 중수필. 오케이? 자, 성격, 성찰적이고 경험적이고 비판적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 중심 소재는 소통 방식의 변화와 인간관계로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가 관계에 미친 영향이 주제야. 기술 발달이 가져온 인간 변화 양상. 그럼 양상이 뭐지? 모습이나 모양이지. 그걸 차례대로 제시했다라는 건 순차적이지. 독자를 2인칭으로 호명하여 대화하듯이 서술하니까 친밀함이든지, 그치? 요런 특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보면 이 제재는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가 관계에 끼친 영향과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서술한 글로 우리는 여기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무슨 독해와 사실적 독해와 드러나지 않은 걸 추론하며 읽는 추론적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 입니다. 그래서 얼굴, 음성, 그리고
문자. 그럼 이건 뭐야? 우리의 소통 방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사실적 읽기를 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무슨 읽기까지? 추론적 읽기까지. 우리 글의 구조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지금 제재 뭐가 나왔어? 구조가 나왔지? 그치? 별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뉘는데 먼저 처음에서는 소통 방식이 변화해 왔어. 근데 그 변화에 따라 서로의 존재감이 어떻게 되었다? 축소되어 왔다. 이게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이야. 중간 1. 타인의 존재가 얼굴, 음성, 글자로 변해온 과정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드러냈고, 기술이 발달이 가져온 타자성의 축소. 그럼 이 존재감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우려. 그치? 아, 그럼 작가는 이 타자성이 축소되는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처음 나왔고 1문단 나왔지. 그럼 봐봐. 문단 끝에 요렇게 표시되는 게 있어. 이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사실적 읽기 파트는 솔직히 이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워.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 문단도 이 문단 끝에 그 이 문단에 뭐가 나와? 중심 내용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읽지 않아도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불쑥 찾아뵈어 죄송하다는 말. 이건 과거에 자주 사용하던 말이야. 그 말은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졌어. 특별히 불가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치? 왜?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할 일이 없어진 거지. 맞니? 자,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쑥 방문한다는 거잖아. 그런 일이 거의 없어. 그 대신 찾아뵈다 라는 게 결국에 이제 뭐로 바뀌어? 전화드려로 바뀌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불쑥 찾아가는 사람은 이젠 없는데 불쑥 전화하는 사람은 있는 거지. 그치? 심지어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럴 필요는 어떤 필요지? 맞아, 전화드린다라는 거. 이런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젠 뭐를 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됐니? 문자 메시지 왜 보내? 여기서 말하는 거. 불쑥 전화드려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맞니?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왜? 불쑥 전화를 해서 사과하는 일의 방지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편하실 때 잠시 통화하고 싶습니다. 언제 전화드리면 좋을까요? 어제만 해도 나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지? 글쓴이지. 이게 수필의 특성이지. 그치? 이런 문자를
두세 사람에게 보냈고 심지어 두세 사람에게도 뭐 했어? 받았어. 됐니? 아, 그럼 지금 요것 자체가 우리의 뭐야? 소통, 관습인 거잖아. 됐니? 응.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뭐로? 글자로. 축소돼 왔어요. 이것은 진화일까라는 뭐야?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지. 됐니? 그건 나의 경험 플러스 관련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진화일까라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됐니? 그럼 이 의문 제기는 결국 문제 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니? 봐봐. 얘 지금 이것은 진화일까라고 물어봤지만, 그치? 이 이면의 문제, 에 대해 독자가 성찰하도록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진화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아, 물론 편리함이 있겠지. 근데 그 이면에 타자성이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할 거니까. 오케이. 자, 나왔네. 필자가 이것은 진화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어. 자, 이 음성, 얼굴, 문자로 축소되어 온 거, 이게 뭐야? 소통 방식의 변화지.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의 독자의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맞니? 이끌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은 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서로의 존재감이 뭐 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자, 원래 당신은 하나의 얼굴이었어. 그럼 첫 번째 존재의 양상은 뭐였어? 얼굴이었어. 그럼 봐봐.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이거 누구야? 독자지. 그치? 필자가 독자를 당신으로 지칭해요. 그럼 이때 당신은 2인칭 대명사니까 청자임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럼 이거 무슨 투야? 말을 건네는 투지. 그치?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대화 상대로 설정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의 효과가 뭐가 있을까? 뭐 친근감? 독자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지. 됐니?
그럼 타자로서 나는 뭐로 존재했었어? 얼굴로 존재했었어. 언제까지?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그래서 걸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가야, 그치? 만나야만 볼 수 있었어. 그래서 당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였냐라고 한다면 넘겨서 당신 맞은편에 앉아 당신의 무엇을?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어. 이게 뭐야? 관계 맺는 것의 의미였어.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선을 감당해내는 일이고 표정을 보고 그 의미를 뭐 하는 거야? 해독하는 일이었어. 그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관계 맺을 때는 뭐? 시선도 감당해야 되고 표정도 해독을 해야 됐었어. 나와 당신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 일은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었겠지. 그치? 왜? 말로 전해지는 것 외에 수많은 비언어적 표현. 이때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표정, 태도,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치? 그 조건이 어떨 때? 친밀한 사이가 아닐 때. 이때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함으로 그만큼 어떤 타인이야? 부담스러운 타인이야. 그치? 현대 인문학에서 흔히 타자라고 부르니 그렇게 하자. 이때의 당신은 얼굴로서 존재하는 타자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소통 방식? 대면의 소통 방식. 됐니? 그럼 당신이 얼굴 타자로 존재할 때 관계 맺는 법 뭐? 시선 감당해야 되지. 표정도 해독해야 되지.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을. 오케이. 그 다음 전화가 발명된 이후야. 그럼 지금 어때?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그치? 당신은 뭐야? 음성이 되었어. 됐니? 문명의 이기, 문명의 편리함 때문에 자, 이기라는 건 진화, 오케이. 문명의 이기 덕분에 우리가 덜 수 있게 된 것은 걸어가고 기다리는 수고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선을 견뎌내고 표정을 읽어야 하는 그 에너지 쓰는 거 있지. 그 노역을 얼마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명의 이기는 뭐지? 전화의 발명. 그치? 그게 가져온 무엇? 편리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됐니? 전화 속의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 않아. 왜? 시선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저 어때? 하나의 음성일 뿐인 존재야. 그래서 이를 음성 타자라고 하자.
얼굴 타자보다는 음성 타자가 더 편안해. 왜 편안해? 시선 감당하고 표정 해독해야 하는 그런 노동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전화는 만날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는 기계지만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전화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당신이 음성 타자로 존재할 때의 편리성. 그럼 이건 무슨 방식? 전화의 소통 방식이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온 양상을 보여주는 거잖아. 4. 이제는 무엇? 휴대전화까지 발전이 된 거지. 그치? 마침내 뭐가 됐어? 글자가 되었어. 이건 휴대전화 등장 이후지. 그치? 그럼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 메시지는 편리해. 우리 전화가 편리했던 것처럼. 됐니? 근데 그 편리함 중에는 모두 심리적인 편안함도 있어야 돼. 봐봐. 만나는 것처럼 표정을 해독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전화에서의 그 말투를 읽어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전화로 물어봤을 때 즉시 대답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도 뭐해? 벗어나는 거지. 됐니? 그거의 비중도 만만치 않을 거야. 통화보다 오히려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 혹은 세대가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얼굴은커녕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글자로서의 타자, 즉 글자 타자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이거는 문자의 소통 방식이지. 문자 메시지는 이후의 통화나 대면을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지만 은밀하게 모든 일이 이 문자 층위에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전화 포비아도 있잖아. 그치? 오케이. 대면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화의 부담마저 줄어주는 이런 문자의 소통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 글자, 타자로 존재할 때의 무엇? 편리성. 자, 우리 얼굴과 비교되는 전화의 편리성은 뭐였지? 직접 만나러 가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치? 시선을 견디고 표정을 읽어야 하는 어떤 그런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물론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돼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휴대전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글자, 문자의 소통 방식이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의 또 편리함은 뭐냐?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시선 감당하거나 표정 안 읽어도 되지. 그치? 전화가 아니니까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뭐 예를 들어 어조를 해독한다든가 즉시 답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서 뭐 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가운데 1은 타인의 존재가 얼굴, 음성, 글자로 변해온 과정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서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요런 단어 뜻 있죠. 단어 뜻 문제 빠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어 뜻 봐주셔야 돼요.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가운데 이를 볼게. 얼굴에서 음성, 음성에서 글자로 우리가 심리적 부담감이나 편안함을 얻으면서 동시에 당신은 뭐 되어 왔어? 축소되어 왔어. 즉 소통이 편리해질수록 타인의 존재감은 어때? 작아져 왔어. 그치? 그러면서 당신은 쉬워졌어. 이 변화의 와중에 당신이 점점 뭐해? 잃어왔어. 잃어왔기 때문이다니까 인과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서 당신은 쉬워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재감이 작아지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존재감이 작아짐에 따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해. 뭐를 일어났느냐?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는 다름을 이뤄왔어. 즉 우리가 점점 타인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그 다름을 감내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철학책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대로라면 그것이 뭐야? 타자의 타사성이야. 이게 뭐야?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지하는 거. 그치? 다시 타자의 타자성이 뭐라고? 다른 사람과의 다름. 그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니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타자의 타자성은 축소되어 왔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뜻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야. 의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야. 뜻하지 않는다라는 건. 됐니? 그럼 기술의 발전이 타자성을 더욱 강화했다. OX, X. 넘겨서 이제 나는요 당신을 만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음성조차 듣지 않아도 돼. 왜? 문자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얼굴에서 음성에서 이제는 뭐로? 글자로 남은 거야. 됐나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축소된 타자의 타자성. 그래서 가운데는 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타자성의 축소인 거고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 왜냐면 처음에서 물었지. 이것은 진화일까? 라고. 그치? 자,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지? 타자성이 축소된 현상이지. 그치? 이게 바람직한 변화라고는 보기 힘들어. 단언하긴 어려워. 타자의 타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당신에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글자 타자로만 만나면 편안할 때 당신도 나에게 그럴 뭐가 있어?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별 선언, 그치? 해고 통지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사람. 그럼 이건 타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문자로 소통을 한 거잖아. 됐니? 구체적 사례. 내 거 빌려줄까? 그의 불행이 예외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타자성의 회피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만 겪으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글자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진화는 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기다리며 나는 한다. 질문을 던지며 이게 긍정적인지 성찰하게끔, 그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타자성이 축소되는 현상에 대한 필자의 우려.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 단어를 찾아본다면 얼굴 타자, 음성 타자, 글자 타자겠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통 방식이 바뀐 거지. 그치? 뭐로? 대면에서 전화로, 전화에서 문자로. 됐니? 그럼 각각의 편리함이 있겠지. 대면에서 전화로 온 편안함은 뭘까? 굳이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고, 그치? 시선을 감당하거나 표정을 해독하지 않아도 되고. 너 지금 내 시선을 감당과 표정을 해독하고 있어? 네. 그 다음 전화해서 문자로 갔을 때는 그 대면의 부담은 당연하고 바로 답을 안 해도 되고, 그치? 뭐 어조를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 하지만 이런 편리함 이면에는 타자의 축소가 됐다는 거야. 타자성이. 그치? 타자성이 뭔데? 타자와의 다름을 인지를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응, 넘길게. 자, 별표. 우리 요것 자체가 무슨 읽기? 사실적 읽기 방법과 관련된 거였잖아. 그쵸? 너 다 했어? 네? 다 했어? 아니 뭐 엄마한테 연락 와서 잠깐만. 그래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각 문단 아래의 중심 내용을 뭐 해보자? 적어보자. 이거 외워. 이거 뭐야? 중심 문장이야. 됐니? 외워야 돼. 얼굴에서 음성에서 글자로 축소되어 왔다. 진화일까? 원래 당신은 하나의 얼굴이었다. 전화가 발명된 이후 하나의 음성이었다.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됐다. 요거다. 그치? 외워야 돼. 그치? 외운 후에 구조도 들어왔어. 처음 소통 방식의 변화로 존재감이 축소되어 왔고, 가운데 2, 3, 4 전화되기 발명되기 전까지는 얼굴이었고,
발명으로 이런 부담이 없어지는 음성,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글자로 됐다. 그치? 그리고 가운데 5에서는 그렇게 축소되면서 타자성도 축소되었고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우려된다는 거. 요것도 암기야.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시험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생교과서 줄 거야. 그럼 문단별로 중심 문장, 그치? 중심 문장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단의 중심 내용 그리고 구조도 비워주면 이 구조도 내용도 채울 수 있어야 돼. 이해돼? 넘겨서. 자, 사용된 전개 방식 볼 거야. 먼저 뭐 인과 분류, 예시, 과정, 비교, 대조 얘기해줬는데 과정이 나왔어. 왜?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잖아. 됐니? 오케이? 물론 인과도 나왔고 예시도 나왔어. 그치? 그리고 소통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도 볼 수 있어. 얼굴, 그치? 음성, 문자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사실적 독해 방법 제시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글의 내용을 뭐 해보자? 요약 해보자. 요약한 거 볼게. 소통 방식의 뭐에 따라? 변화에 따라. 존재감은 축소. 그치? 이러한 변화는 타자성을 감내할 필요를 줄여주지만 서로의 존재감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뭐가 있다? 필요가 있다. 됐나요? 자, 넘겨서. 이번엔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 볼 거야. 그치? 우선 필자가 말한 의미, 얼굴 타자라는 건 시선을 감당하고 표정의 의미를 해독해야 돼. 음성 타자는 그런 걸 읽어낼 필요 없어.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존재야. 글자는 대면 음성 필요 없이 글자로 된 메시지만 주고받는 타인이야. 또 필자가 독자를 당신으로 호명한 의도, 필자의 의도 드러나 있지 않잖아. 숨겨진 의도를 추론해 본다면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어투. 필자가 지적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호소하고 독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게 하기 위함인 거고, 역시 이 글에 드러난 목적, 이 글을 쓴 목적도 추론해 본다면 편리함만을 쫓아 축소되어가는 소통 방식의 변화를 제시하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독자를 뭐하고 있다?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넘기면 46페이지. 자, 봐봐. 비대면 문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었지. 본문의 필자는. 근데 다른 관점의 글이래. 끝이 한번 볼게. 비대면 문화는 불편한 소통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소모를 줄여줄 수 있다. 그치? 이게 비대면 문화의 장점이야. 이런 편리함이 있다는 거를 본문의 필자도 인지하긴 했어. 친밀한 인간관계가 주는 장점도 많지만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자유로움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대. 우리도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었잖아.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까닭, 그럼 무슨 방법? 과의 방법이지. 여러분은 물건을 사거나 상담을 받으러 가서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라는 사례, 질문, 그리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 그냥 구경만 하고 싶거나 아무런 계획 없이 들른 경우에
직원의 러쉬, 그치 같은 거, 직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친절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원으로선 더더욱 그렇겠지. 왜 과도한 감정 노동을 해야 되고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으니까. 또한, 그럼 또한이라는 담화 표지를 통해 더 플러스 돼서 나올 거라는 거. 원격 교육이나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물리적 거리나 신체적 한계 등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동등한 가능성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 차이네.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래. 됐어? 자, 아래 보면 왼쪽 이 글은 설명문, 설명적 예시적. 그래서 비대면 문화 확산해주는 이로움을 일상적인 경험의 예,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져올 긍정적 변화 이런 거 가져왔고, 다른 거, 자 우리는 심리적 편안함 인정해. 근데 타인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경계해야 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거고, 이 보기 지문에서는 비대면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는 거지. 됐니? 이에 따라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됐나요? 오케이? 봐봐, 중요한 거 중심 문장, 문단의 중심 내용, 그리고 뭐까지? 구조도, 그치? 설명 전개 방식, 됐니? 생략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 오케이? 관점 비교 다 나온다.